노화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노화는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현상이잖아요. 네. 뭔가 하나 둘씩 이제 기능이 전보다는 좀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런데 사실 노화 방지에 대한 걸 우리가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노화 방지가 아니고 노쇠 방지예요. 노화하더라도 노쇠하지 않으면 삶에서 최소한의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노쇠한 그런 상태가 되면 살아는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줄어들게 되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막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으로 중요한 목표다. 저는 노화 정의를 얘기를 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죠. 성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그 과정이 노화고요. 네. 또 주관적인 해석을 덧붙이자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감으로써 내야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뇌의 노화는 35에 시작한다 그러거든요. 아, 뇌는 35이요. 뇌는 조금 그래도 35이라고 하지만 보통 우리 몸의 장기라던가 아니면 기능들은요 25세 정도가 피크입니다. 25세, 30세 정도의 피크를 이루고 난 다음에 모든 기능이 대부분 1년에 1% 정도 떨어집니다. 근육량 1% 빠지고 폐활량도 그렇게 빠지고 골밀도도 그렇게 빠지고 하면서 보통 80세가 되면 한 50년이 흘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기능이 한 50% 정도 남게 됩니다. 저는 이제 노화가 진짜 왔구나라고 느꼈던 건 50경과 함께 노안이 오기 시작하는. 보통 많은 분들이 그때 느낀대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런 줄 알았는데 라고 처음 그걸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노화 시작된다는 걸 보통 알 수 있는 신호 뭐가 있을까요? 마음 정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안 아프던 데가 아파지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 젊을 때는 왜 웬만큼 운동하고 나도 다음날 거뜬하게 일어나잖아요. 네. 전날 밤에 술 먹거나 음식 많이 먹고 일어나도 소화도 다 돼 있고 술도 다 깨 있고 근데 이제 전날 한 행동이 다음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어깨 같은 데는 아픈 적이 없는데 어깨가 아프고 물건 짚다가 살짝 짚어서 약간 삐끗했는데 손목 아파서 한 달 이상 가고 이런 게 시작되는 게 이제 노화의 사인인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는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걸 보고 예를 들어서 전날 밤에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그 전에부터 그랬던 남편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인간한테 안 참아지는 거. 저는 오히려 반대인데요. 어느 날 분명히 화낼 일인데 네가 화를 안 내는 거 보니까 지금 나이가 들었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젊었을 때 기준으로 하면은 굉장히 화를 낼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를 보고 삶의 여러 모형을 보니까 화낼 일이 아니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마음 컨디션이 좀 바뀐다는 걸로.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환자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체형이 변해요. 일단 배가 나오고 네. 나이살이라고 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여자분들은 흔히 많이 아는 게 브레이지어 밑으로 살이 튀어나오고 팬티 위로 튀어나오는 걸 느끼게 되면서 똑같은 5566을 입었는데 엉덩이에 근육이 주는 거죠. 뒤는 납작해지고 배는 튀어나오면서 앞이 튀어나오니까 자크는 잠기는데 폼이 옛날같이 안 나는 이런 걸로 느껴지는 게 이제 노화죠. 저는 노화 기준이 되게 명확해요. 네. 남자 기준으로 해서 네. 코털이 삐져나오면 저는 노화라고 생각해요. 코털이 쑥 삐져나오고 두꺼워지고 이러면 아 지금 남성 호르몬 전환 효소가 지나치게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코털 쪽에 모낭에 가서 거기에 지금 교란을 시켜가지고 대체로 보면 중년이 되면서 그렇게 많이 삐져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를 제일 신경을 많이 쓰냐면 밥 먹을 때 막 흘리면서 먹는 거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게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건 정확히 뭐예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느껴지는 게 모든 부분이 다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원래 못하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점점 더 못하게 돼요. 원래 자기 감정 조절을 잘 못했다. 나이가 들면 막 더 못하고 원래 못했던 거는 금방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나이가 들수록 진짜 자아 성찰을 하고 살 때가 됐다 이제. 젊어서 몸 많이 쓰는 일을 하신 분들 보면 밭일하고 논일하면서 정말 손이 갈퀴가 되도록 일하신 분들은 확실히 나이 들어서 몸이 많이 아프세요. 근육도 많이 없어지고 허리가 엄청 굽어 계시는 경우가 네. 되게 많죠. 뇌는 일단 공통적인 게 기억력이 떨어지죠. 그중에서도 단기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사람 이름 기억하는 능력은 확실하게 떨어지는데 네. 언어성 지능은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들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외우는 건 잘 못하지만 연관해서 기억하는 기능은 오히려 잘 유지가 되거든요. 그게 좋은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노인이 되면 현명해진다고 네네. 얘기하는 게 이게 뇌 노화랑 관련이 있는 거고 네. 심리적으로는 성질이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성질이 강화된다 그러죠. 네. 고집 세던 사람은 더 고집이 세지고 원래 좀 여유 있던 사람은 더 느긋해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성질이 되게 바뀌는데 더러워지는 쪽으로 되는 분들이 노화의 기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욕심이 좀 많아진다 그러고 욕심이 많아져요? 네, 내가 남기고 갈 것이 무엇이고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한다 그러는 게 노화된 마음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해요. 내가 원래 성정이 있잖아요. 네. 그걸 통제하는 부위가 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니까 전두엽이 떨어진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많이 나고 못마땅한 게 많아지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지는 내가 노화의 하나 사인이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나이가 드는 건 자연스럽긴 한데 누군가 만났는데 웬걸 너무 다들 늙어서 깜짝 놀랐는데 거울 가서 보니까 나도 아저씨가 되어있다 이럴 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원래 노안인 사람 말고요. 또래보다 더 늙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뭐 단순히 피부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저는 외래에서 환자가 걸어 들어오면 40 정도 넘으신 분이면 그분이 흡연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흡연자는 굉장히 전형적으로 조금 더 노화가 돼 있으세요. 피부가 톤이 굉장히 어둡고 잔주름이 조금 있어요. 검사를 여기저기를 하면은 가슴 사진을 찍거나 CT 같은 걸 찍으면 혈관에 석회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사진 찍고 나 폐암 오래 없으니까 검진해서 굉장히 안도를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담배가 폐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인 우리 몸의 노화, 특히 혈관 노화에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흡연의 주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노화 촉진이니까 몸 자체 변화도 있겠지만 사실은 피부의 주름이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런 흔적들은 중력하고의 싸움, 자외선하고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흡연을 하면 담배 연기로 들어오는 산화물질하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흔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적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흡연을 오랫동안 즐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피부과를 가서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얼굴에 뭐가 많이 생겨요. 제가 보기에는 타고나기를 노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은 모니터에 나이가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분의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노화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커져서 80인 줄 알았는데 70세네 이런 분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왕왕 있어서 내가 어떻게 나를 관리하는가가 젊었을 땐 차이가 적게 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렇게 벌어져서 정말 차트를 안 보면 나이를 구별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궁금한 게 보통 뇌 나이, 피부 나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전반적인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이제 병원에서는 생체 연령이라는 거를 해요. 검진을 하면 이분의 췌장 나이, 근골격계 나이, 심장 건강 정도를 해서 나이를 계산을 해주고요. 아주 가깝게 보면 국가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그 결과지 중에 하나에 심혈관계의 나이가 나와 있거든요. 담배를 피우신다고 얘기하거나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다고 얘기하시면 굉장히 나이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또 흡연 외에 그렇게 하는 요인들이 있을까요? 음식, 안 좋다고 하는 음식들로 항상 배를 채우시고 거기다 술까지 가득 넣게 되면 당연히 배 나오는 상황이 되죠. 슬프게도 이 배가 나오면은 우리 몸에 염증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노화가 더 심해져요. 이렇게 악순환을 계속 가게 되는 거죠. 내장 지방이 결국 염증 덩어리라며요. 네, 염증을 일으키니까 그 염증 때문에 호르몬들이 또 떨어지니까 노화가 더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어딘가는 하나 끊어줘야 되는데 계속 나쁜 쪽으로 돌게 되는 일들이 많죠. 한마디로 건강생활이잖아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관리. 내가 먹는 거, 내가 마시는 거, 내가 운동하는 거, 내가 활동하는 거 다 합쳐져서 그 사람의 노화 정도를 결정을 하죠. 식습관도 아까 뭐 담배나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평생 쌓여온 거잖아요. 그럼 40이 되고 50이 됐으면 40년, 50년 동안 내가 먹어온 것들이 드러날 것 같아요. 노화를 좀 더 빠르게 만드는 그런 식습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제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은 음식, 그 다음에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 예를 들어서 껍질을 벗기는 거 정도는 가공식품이고요. 뭔가 집에서 못 만드는 거를 공장에서 만드는 그거를 간단하게 초가공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도가 높은 가공식품을 얘기를 하죠.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거,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고 음주를 과다하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굉장히 기름지게 드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축적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산화를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하게 되죠. 그리고 또 반대로 노화를 막는 식품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채소와 과일 안에 들어있는 항산화용에서 엄청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통곡류, 콩류, 기름 중에서 좋은 기름들은 반대로 노화를 예방하는 식품들이라서 그 슈퍼푸드 같은 것도 실제 도움이 많이 될까요? 뭐 올리브유를 먹고 뭐 블루베리를 먹고 대부분은 슈퍼푸드는 슈퍼 세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베리류 같은 것도 베리류가 항산화 성분이 많은 건 굉장히 맞아요. 그렇지만 다른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보다 더 우수하지는 않거든요. 과일이 굉장히 좋은데 달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오게 하고 혈당 올리고 콜레스테롤 올리는 역할을 하지만 덜 단 과일이 대표적인 게 베리류거든요. 저 오늘 블루베리 먹고 왔는데 아니요, 베리가 좋은데 매일
베리만 먹을 만큼 베리가 좋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모범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제일 좋은데 살다 보면 저도 이제 직업이다 보니 먹방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짜장면 2그릇을 한 번에 먹는다든지 햄버거 뭐 패티 10장짜리 먹어야 된다든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 몸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나이가 더 어렸을 때보다는 이게 더 세다. 네,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먹으면 뭐 키로도 많이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막 그런 거 먹으면 나이 들었는데 여드름이나 터지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비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옛날엔 나쁜 걸 먹어도 몸에서 해결을 했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그게 안 되고 그대로 하나씩 증상으로 나타나는 딱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 뷔페 초대를 받았다.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그 다음에는 좀 적게 먹거나 건너뛰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또 많이 먹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끼라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체중이 막 100kg까지 거의 육박했었을 때 느낌이 먹고 나서 그 다음 끼니를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건강에 안 좋잖아요. 끼니를 걸으면. 원래 안 먹어버릇하면 다음 끼를 안 먹어도 괜찮은데 많이 먹는 사람은 때 되면 배고파요. 병원에 오시는 어른들이나 중년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꼭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뭘 먹어야 되나요? 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저는 뭐 뭘 추천하진 않아요. 자꾸 뭘 드셔서 해결하려 그러지 말고 좀 안 먹고 해결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좋은 거 먹어서 노화 방지하려 그러지 말고 덜 먹는 걸로. 밖에 나가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겠지만 집밥, 건강하게 스탠다드하게 먹는 집밥에 좀 예시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식은 영양 실조를 일으킬 정도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적게 먹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영양 균형을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균형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최근 들어가지고 뭐 간헐적 단식 이런 걸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예 끼니를 건너뛰면 문제가 어떤 게 생길 수 있냐면 사람에 따라서는 제가 이제 여기 24시간 혈당계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아침을 아예 건너뛴 상태에서 점심을 먹으면 혈당이 빨리 튀어요. 그런데 아침에만 살짝 그냥 가벼운 저탄고지 정도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두부에다가 들기름이라든지 그릭 요거트 한 숟갈에다가 뭐 올리브유 한 숟갈이라든지 이렇게 먹고 나서 그 상태에서 11시나 12시에 점심을 먹으면 혈당이 훨씬 덜 튀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세컨 밀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혈당이 덜 튀게 먹으면 그 다음 식사 때도 혈당이 덜 튄다. 뭐 이런 게 이제 논문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이걸 가지고 최근에 캐나다 연구진이 뭐 한 120명 정도 되는 여성들 대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를 봐도 아침에는 저탄고지를 하는 그룹이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으로 가는 경우보다 하루 중 혈당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요. 아침만 그렇게 해도 점심 저녁 때 혈당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간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곡류가 통곡류로 좀 들어와야 되고요. 채소와 과일이 또 많은 분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단백질 식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살코기, 닭고기, 생선, 두부, 콩이 들어와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 다 해야 되는 거라서 사람들이 저한테 아침을 어떻게 간단하게 먹느냐 또 그렇게 먹으면서 어떻게 노화를 방지하느냐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먹는 방법 중에서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3가지 요소, 통곡류, 그다음에 채소와 과일, 단백질 식품이 다 들어와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섭취를 해서 그거 가지고 대사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먹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3가지를 챙겨서 드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저렇게 못 먹어요. 둘 다 일찍 출근해야 되고 저는 하루에 2끼 먹는 스타일인데 지금 안 좋대는 아침 건너뛰고 근데 그것도 또 제 체질에는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분도 또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낮에 일정량 이상 먹으면 많이 졸리는 스타일이라서 차라리 좀 최소화하고 저녁을 좀 일찍 먹는 편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과칼로리 섭취가 더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영양 불균형이 되게 많아서 가급적이면 안 먹을 수 있을 때는 안 먹고 대신에 끼니 챙겨서 먹을 수 있는 때는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자. 내용은 둘째 치고 그리고 공장에서 만든 음식은 가급적 먹지 말자. 저는 그것만으로도 노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게 사람마다 진짜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도 반응이 다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2끼를 먹어도 더 안정적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제가 먹으면 즐거운 음식 잘 가려서 먹고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가 소중한 일이고 그게 엄청나게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도세하지 않는 게 그런 거를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보다 좀 천천히 나이 드는 습관, 방법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건데 정신건강 혹은 뭐 사고력, 감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외우지 않는 버릇이 너무 심해지니까 일부라도 외워라. 젓가락질 해라. 억지로라도 뭐 바둑이든 심지어 고스톱이든 그런 거를 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니까. 이런 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말인가요? 당연히 뇌도 일종의 살아있는 세포기 때문에 그걸 자꾸 움직이지 않으면 멍해져요. 자동차 세워놓으면 녹쓰는 것처럼. 그래서 신문 기사를 읽어도 눈으로 읽어보고 입으로 소리 내보는 게 뇌세포를 다양하게 자극을 해주는 거고. 말로도 하는 네, 거예요. 뭐 교회나 성당 가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같이 노래도 부르시고 기도도 같이 하시고 이것도 역시 뇌를 자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시간이 나이 들면 빨리 지나가 버린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뇌가 기억할 포인트가 많으면 시간이 천천히 가거든요. 근데 연세 드시면 하루 종일 무료하게 있으면 중간 포인트가 없으니까 시간이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기다리죠. 예. 뇌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선 뭔가를 자꾸 하세요. 그리고 마음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선 늙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늙으면 좋아지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사실은. 지하철에 자리 없어도 믿고 찾을 때가 이제 한두 군데씩 생기기 시작을 할 거고, 조금 있으면. 그리고 아랫사람들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 자녀 또래나 이런 친구들이 하는 게 세상에 안 이쁜 사람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려면 마음이 너그러워져야죠.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겠네요. 그게 사실은 더 노화의 방지고요. 마음이 편하면 얼굴에서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찡그리는 표정, 여기 크로우핏이라고 부르는 이 눈가의 주름 이런 것들도 마음이 편안하면 많이 없어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아까 외래에서 되게 나이 들어 보인 나를 설명드렸잖아요. 반대로 어떤 환자분이 딱 왔는데 젊어 보이냐가 마음이 너그럽고 풍요한 분들이 표정이 좋아서 그러신지 되게 젊어 보이세요. 마지막으로 권해드리는 방법이 저 자신에 대한 다짐이기도 한 건데 외로워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노화와 동시에 오는 게 이제 힘 떨어지죠. 자기가 속했던 조직 내에서 역할도 달라지죠. 경제적인 파워를 포함한 파워도 줄죠. 친구도 줄죠. 외로워질 거거든요. 잘 늙는 분들은 보니까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잘 노는 분들이더라고요. 안 그러면 늘 불쾌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마음에 안 들어지는 것 같아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새로운 걸 찾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뇌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꿀팁 하나 주신다면요? 이거 하면 안 늙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 끄시고요.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중에 좋았던 일 3가지만 기억해서 입으로 얘기하고 주무세요. 뇌의 노화는 확실하게 방지될 겁니다. 더불어 마음도 편안해지실 거예요. 제가 또 이제 외래에 와서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운동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자세도 다르고 보면은 근육의 양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은 잘 먹는 것만큼 노화를 잘 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요인인데요. 실제로 근데 운동을 많이 안 하세요. 우리 노인분들이 유산소 운동을 꼭 해야 될 만큼 하시는 분은 한 33%, 근력 운동 하시는 분 23%. 근데 여성 노인은 이 비율이 13%뿐이 안 돼요. 근데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근육이 한 10kg 정도 적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든 여성분들은 정말 최악의 근육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근력 운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근육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을 남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한 2-3시간 나가서 막 걷는 그거 하면은 정말 피골이 상접해지시거든요. 너무 걷기를 오래 하면 유산소를 오래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산소는 좀 줄이고 꼭 근력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근육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유산소 운동은 나의 체지방을 태우기도 하지만 피하지방도 다 태워서 늙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1시간 걷고 1시간 헬스클럽 가야 되나요? 1시간까지 안 걸으셔도 되고요. 보통 한 30분씩 중강도 운동, 숨찬 운동이죠. 그거를 일주일에 5번 해주시면 되고요.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번 해주시면 돼요. 이건 어떤가요? 운동을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운동 건강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당연하죠. 또 너무 과한 운동은 안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건 어떤가요? 활성산소 너무 많이 나와서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운동선수들의 경우는 그 이상을 하는데도 굉장히 체력이나 이런 걸 잘 유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체로 그걸 걱정할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운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근력 운동을 할 때 그냥 근력이 있고 요즘에 강조하는 근력 중에 하나는 또 파워 근력이에요. 파워 근력. 순간적인 힘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걸어가도 돌풀이에 넘어지려고 할 때 파워 근력이 있어야지 안 넘어지고 덤벨 같은 거 들 때도 빠르게 강하게
편하게 들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가질 수 있게 운동을 해줘야지 되고 그리고 헬스장이나 이런 데를 끊고 트레이너 분한테 배우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스마트워치가 됐건 활동 측정기가 됐던 간에 그걸로 대강의 기록이라도 해줘야 내가 일주일에 운동을 몇 번 하는지 오늘 칼로리 소모량이 얼마 되는지 이거를 알고 있어야 운동이 부족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것도 싫으면 만보개라도 하나 차고 다니셔라. 맞아요. 그 얘기는 야도 네. 있죠. 나이 들어가지고 머리 쓰는 거에 더해가지고 꼭 하셔야 되는 게 운동. 왜냐하면 실제로 운동을 하셔야지 뇌 신경 영양인자라고 해서 BDNF라는 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서 뇌세포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우리도 합시다 운동. 지금까지 40살 동안 안 했던 사람이 운동은 어느 나이에 해도 수면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체조부터 시작해야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풀리지 않는 문제의 대부분은 운동 부족이다, 체력 부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첫 번째는 얼굴에 있는 전반적인 소프트 티슈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처지게 되죠. 두 번째는 지방이라든가 피부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꺼지는 데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관자놀이 이 부분이 꺼진다든지 볼이 패인다든지 이러면서 또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꼭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얼굴 근육입니다. 우리가 얼굴에 있는 페이셜 머슬들을 어떤 근육들을 잘 쓰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어려 보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 근육, 이 중간에 있는 근육들을 잘 쓰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얼굴이 덜 처져 보이게 돼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습관은 이 아래쪽 근육, 이쪽 근육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좀 얼굴이 처져 보이는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되거든요. 만약에 어떤 분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여기다 힘을 주는 분들이 계세요. 자연스럽게 입을 처지게 하는 근육들, 그 근육들이 발달하게 돼요. 우리가 여기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기고 얼굴은 밉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려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가운데 부분이 발달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기 광대근이나 입술을 들어 올리는 근육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발달하신 분들은 여기가 살짝 통통하면서 입꼬리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주름이 적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어떤 표정을 짓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는 좀 신경 써서 되도록이면은 입을 꽉 다무는 습관? 이 습관을 꼭 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가운데 근육에 힘을 주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좋은 점은 이 가운데 근육에 힘을 주고 있으면 뇌에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세로토닌 분비된다고 합니다. 네. 세로토닌이 네. 나오겠구만. 네, 그렇습니다. 피부 노화는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가 되면 피부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노화된 피부는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이 감소를 해요. 또 우리가 피부를 구성하는 가장 탄탄한 단백질인 콜라겐이 결정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부의 탄력이라든가 두께가 감소하고 탄성 섬유라고 해서 엘라스틴 파이버라는 게 있는데 엘라스틴 파이버도 감소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색소 중에 이제 멜라닌 색소라는 게 있는데 노화가 된 피부는 슬프게도 이 멜라닌 색소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피부 색깔이 어두워지고 피부는 탄력이 줄어들고 또 피부는 얇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얇아진 피부들의 특징은 이제 주름이 나타나게 되죠. 노화된 피부가 결국은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이 모든 것들이 노화의 과정이고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피부는 결국은 핵심이 얼마나 얼굴에 색소가 있느냐, 피부에. 그다음에 또 주름이 얼마나 있느냐가 이제 쟁점인데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피부가 하얗게 타고나신 분들이 굉장히 더 젊어 보이지만 빨리 늙더라고 보면은. 왜냐하면 피부가 하얀 분들이 되게 피부가 좀 얇습니다. 얇으니까 콜라겐이 빠지면서 그렇게 빨리 눈에 보이게 되죠. 그래서 백인들이 주름이 좀 많은 이유가 그런 요소가 좀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혈액순환도 좋게 해서 우리가 장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적게 먹고 하루에 적절하게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과다한 운동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자전거를 엄청 열심히 탔었습니다. 막 하루에 막 100km 이상을 자전거를 탔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저보고 늙었다는 겁니다. 약간 그때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운동도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운동을 해야지. 적절한 운동에다가 비타민C를 드시면서 드시고 나서 2시간 이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지금 굉장히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인데 새벽 운동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새벽 운동은 아무리 비타민C를 먹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비타민C를 먹고
6시간 이내에 다 쓰이기 때문에 저녁 때 먹은 비타민C를 새벽까지 가지 않아요. 새벽에는 걷는 운동 이상을 하지 말아라. 뛰거나 수영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뭐 라켓볼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심폐 기능은 증진돼서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피부도 빨리 늙고 혈관도 빨리 늙어요. 그 새벽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비타민C를 만약에 먹고 운동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제가 볼 땐 노화를 촉진하고 피부를 망가뜨리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피부가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한 10년, 15년 그렇게 하면요. 실려갑니다. 응급실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색소도 그렇고 일레스틴이나 콜라겐 같은 단백질도 결국 비타민C네. 왜냐하면 병적인 색소 침착을 막아주는 게 비타민C예요. 그래서 비타민C 드시는 분들이 얼굴이 환해졌다는 거야. 그게 바로 피부 노화를 막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와 비타민C, 유해산소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피부도 결국은 유해산소 공격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C의 가장 클래시컬하게 배우는 지식이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합성에 비타민C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왜 비타민C 먹으면 상처가 빨리 낫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죠. 피부도 결국 탄탄하게 받쳐주는 게 일레스틴과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인데 육식, 채식을 골고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C를 거기다가 충분한 양을 먹으면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거를 충분히 백업을 해주니까 아무래도 노화가 지연될 거고 그 다음에 색소 침착도 덜 되니까 맑은 피부를 유지하게 해주는 그것이 동안 만드는 그거의 핵심이 아니겠어요? 결국은 비타민C는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비타민C가 강력한 코팩터이고 콜라겐이 빠지면 당연히 노화가 진행되니까 비타민C는 피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생기는 활성산소로부터 비타민C가 우리를 또 피부를 보호해 주니까 비타민C는 피부에 정말 보약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비타민C를 정생하면서 비타민C가 미용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피부 제품을 만드는 걸 연구하면서 많이 주력했었어요. 아, 바르는 비타민C. 그렇죠. 그게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왜냐하면 비타민C가 피부에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에 햇빛에 다 산화가 돼가지고 비타민C가 결국 효능을 발휘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복용하는 비타민C가 구조상 피부가 표피까지는 비타민C가 못 가잖아요. 진피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피는 뭐고 진피는 뭐냐고 하겠지만 우리가 딱 만질 때 만져지는 부분이 표피고 안으로 조금 들어가면 이제 진피라는 게 있어. 진피까지는 혈관이 와 있는데 표피는 혈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비타민C의 효능은 지금 말씀드린 진피 속에 있는 콜라겐 합성이나 일레스틴과 같은 탄성섬유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표피까지 보호하는 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차피 피부의 진짜 노화는 진피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진피를 잘 보호하면 피부 노화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는 제가 수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수술하면 상처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 합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비타민C 복용을 꼭 시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비타민C를 먹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은 아침에 한 알 정도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수술이 끝나면 항생제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항생제 복용하는 기간에는 또 위장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아니요. 같이 드시게 하는 게 좋나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비타민C 자체가 아주 마일드한 항생제 기능이 있어요. 그때 식사랑 같이 드시면 속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술한 분들한테는 낫는 과정에서 비타민C가 면역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백혈구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 복용을 시키고 피부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수술을 잘해놔도 그분들 피부가 좋아지지 않으면 어느 정도 결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비타민C 복용을 저는 꼭 권하고 있습니다. 노화는 요즘은 질병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노화의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노화라는 거는 출생서부터 죽는 과정을 우리 노화라고 하기 때문에 딱 출생하는 순간부터 노화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노화를 진행하는 게 뭐냐? 왜 같은 사람 안에서도 수명이 다르냐? 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겠구나. 현대인은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죠. 거기다 혈압도 올라가잖아요. 당도 올라가잖아요. 거기다 현대인은 많이 먹어요. 왜? 음식이 충분한 돈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에 아끼질 않아요. 그리고 맛있는 거 찾아 먹어요. 그럼 필연적으로 과식이 옵니다. 과식을 하면 엄청나게 노화가 촉진될 수밖에 없어요. 즉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 생기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론을 딱 이해하면은 간단해요. 예컨대 마라톤 선수들 빨리 늙어요. 지나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막 몇십 킬로씩은 매일 그렇게 뛰는 분들은요, 늙는 속도가 무지무지 빠릅니다. 운동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고산지대 사람들이 왜 장수를 할까 생각해 보세요. 산소가 약간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잉카 문명의 본산인 페루의 마추픽추를 갔을 때 쿠스코라는 도시 갔더니 거기에 해발 3,500m야. 거기 갔더니 90세 백성이 굉장히 많어. 왜 해발 3,500m면요 공기가 해발 100m 근처에 사는 사람보다 한 70%밖에 없어요. 산소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서 대대로 살았기 때문에 산소를 덜 쓰니까 활성산소가 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장수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산소 사용량과 수명은 밀접한 관계가 있겠구나라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결국은 유해산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 영양소를 잘 보충해야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왜곡돼 있어요. 마치 채소만이 건강의 주역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건 넌센스예요. 동물성 단백질의 중요성을 현대인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난 70년대에 평균 60세였던 분들이 40년이 지나면서 평균 수명이 40년 늘어난 거에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게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그렇죠. 동물성 단백질 때문에 질병은 좀 늘어난 거예요. 왜? 과식 때문에요. 우리가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요, 과식을 안 해요. 채식은 절대 과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회식 그러면 다 고기 먹는 거예요. 그 끝이 뭐예요? 마식입니다. 끝나고 나서 된장찌개 한 그릇, 뭐 냉면, 배가 터지게 먹습니다. 그게 과식이 불러일으킨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회식한다 그러면 상추 회식하러 가는 분이 있습니까? 상추를 배 터지게 먹고 아이고 배불러 그러고 나오는 경우 있어요? 채식을 하면요, 균형과 절제를 하게 돼 있어요. 많이 안 먹습니다. 사실은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마치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암에 걸리고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뚱뚱해져서 뚱뚱해지는 게 고기 때문입니까? 밥 때문이에요, 밥.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이 노화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노화라는 게 결국 건강 지키는 거예요. 건강한 노화는 건강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상식을 우리 국민들이 지식인사이드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으면 저는 아주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박사님이 이미 다 얘기해 주셨어요. 결국은 노화를 막는데 가장 중요한 거, 절대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 과식이라는 그 키워드를 얘기해 주셨고, 우리가 너무 채식만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과한 양은 아니지만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게 노화를 예방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주인공은 비타민C예요. 네. 인류사의 어느 시점에 비타민C 만드는 유전자 하나가 돌연변이가 와가지고 못 만들게 됐다는 게는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져 있어요. 그런 역사적 배경, 과학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비타민 B하고 비타민 C를 똑같은 기준으로 복용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타민 B는요, 우리가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 거기에 따라 들어오게끔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량이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비타민 B 적정량 보세요. 기껏해야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이에요. 하루에 그램 단위로 먹는다 그러면 죽는 사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양이면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거예요. 비타민C는 원래 만들던 물질이기 때문에 필요량이 다른 거야. 비타민C는 지금 우리가 그램 단위로 먹고 있잖아요. 현대인의 질환 중에 제일 무서운 질환이 혈관 질환이에요. 근데 비타민C가 부족한 병을 뭐라고 그래요? 괴혈병이라고 하잖아요. 괴혈병이 뭐야? 혈관이 파괴되는 병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맨 처음에 발견될 때 피를 질질 흘면서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는 건 혈관이 아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피가 어디서 나와요? 혈관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혈관이 막히면 그때부터 힐링이 되는 거예요. 비타민C가 부족한 환자를 봤더니 계속 피가 질질 나오고 그 부분이 감염이 돼서 고름이 생기고 이러다 죽는 거야.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현대인은 비타민C를 충분히 먹잖아요. 어떻게 될까? 혈관이 제일 먼저 튼튼. 이건 실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면역 기능을 올려서 암을 예방하고 직접 암의 원인을 없애서 암을 예방하기도 하고 그 밖에도 항 바이러스 기능, 뭐 그다음에 뇌세포를 보호하는 기능, 아니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현대인의 지금 치명적인 게 뭐예요?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파킨슨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비타민C를 충분히 드시는 분들은요, 그거에 걸릴 가능성이 100분의 1로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고. 안 걸린다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100분의 1로 떨어져요. 그걸 왜 주저합니까?
비타민 C를 복용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뭐 결석이라든가 위염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비타민 C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위와 관련된 거는 이게 산이기 때문에 초기에 복용할 때 위장이 불편한,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매꾸짠 걸 먹기 때문에 위장이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저런 데다가 좋다는 말만 듣고 그냥 눈 뜨자마자 그걸 입에 넣고 막 이러는 참 무지한 분들이 계세요. 정확하게 식사와 함께 드셔야 되잖아요. 식사 중간에 비타민 C를 한 2000ml 정도를 먹고 그걸 하루에 3번 먹으라는 게 우리 복용 지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잘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그냥 좋다니까 그냥 아무 때나 드신 거예요. 그러면 속쓰림을 체험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절대 안 먹어요. 저거는 속쓰림 물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선 복용법을 지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말 제가 많이 설명을 했지만 위장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그동안 발암물질의 공격을 받던 위장이 발암물질의 공격을 더 이상 안 받게 되기 때문에 위장이 어떻게 돼요? 튼튼해지죠. 특히 내과 선생들이 그걸 몰라요. 소화기 내과 선생들이. 그래서 비타민 C가 너의 위장 사람들이 불편해. 그걸 자꾸 많이 먹지 말라고. 나보고 내 동네 의사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길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좀 안타깝죠. 비타민 C 드신 분들의 7, 80%가 1년쯤 뒤에 밥맛이 너무 좋아졌다.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다. 이런 얘기는 너무 흔히 듣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위장이 좋아졌다. 아시잖아요. 위장 나쁜 사람 치고 밥맛 있다는 사람 보셨어요? 위장이 나쁜 사람은 밥맛이 없어요. 밥 먹기가 싫어요. 비타민 C를 먹을 때 적응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산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먹어보신 분들은 서서히 용량을 늘려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1g 정도 식사할 때 중간에 먹고 자기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는 2g 정도로 늘려나가면 오히려 위장이 더 튼튼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저도 꼭 1년에 한두 번씩 속이 탈이 나고 이랬는데 확실히 그런 빈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일부분의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요로결석, 신장결석으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다. 그런 사람들만 영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문적으로는 그 비타민C가 대사되고 나면 수산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수산과 칼슘이 만나서 수산화 칼슘이라는 돌을 만드는데 기여를 해요. 근데 실제를 보니까 돌이 한 번도 생겨보지 않은 분은 담도에 생기는 담석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또 그걸 오해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로결석과 담석은 생기는 원인도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다른 질병이에요, 그거는. 요로결석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요로결석은 뭐 어차피 그놈이 커질 때까지 빼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생기는 거예요. 왜? 여름에는 땀이 많기 때문에 소변을 천천히 보자요. 소변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소변이 농축되고 있다는 소리야. 농축되면 돌이 빨리 커져요. 그러니까 빨리 커진 놈이 나가기 전에 걸리는 거야, 요관에. 요관에 걸리면 그때부터 이제 그 죽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실제 죽는 경우는 단 한 케이스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고통을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통증이라는 게 사실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체험하신 분은 비타민 C 절대 안 먹어요. 요는 물을 좀 많이 드시면서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드시거나 마그네슘 제품을 하나씩 드시면요 거의 돌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돌 생기시는 분들은 비타민 C의 중요성에 비해서 돌 때문에 자기가 못 먹는다는 건요 불행한 일이에요, 진짜로. 비타민 C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회사 제품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어떤 거 드셔도 돼요. 근데 다만 정제를 먹을 것이냐, 가루약을 먹을 것이냐, 드링크를 먹을 것이냐, 요것만 내가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바람직한 건 가루약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루는요 외국에 수입해온 순수한 비타민 C를 그대로 제품을 만든 거예요. 딴 걸 요만큼도 안 넣는 거예요. 비타민 C는 가급적이면 전 순수한 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루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그게 너무 시다못해 써가지고 정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정제는 단점이 제품 무게의 10%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부영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뭉치게 하려고. 비타민 C 자체는 뭉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 C를 태블릿화, 즉 정제화를 하기 위해서 10%를 물론 인체에 무해한 거예요. 정제 제품이나 가루 제품 어떤 것도 자기에게 맞는, 자기가 먹기 편한.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는 달짝지근하게 맛있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애들은
애들은 맛없으면 안 먹어요. 그래서 요즘 제품이 우리나라처럼 다양하게 나와 있는 그런 회사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비타민C는 가급적이면 독자적으로 먹어라. 뭐 다른 걸 뭘 섞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데 비타민C를 깊이 있게 연구한 제 생각은 비타민C는 순수하게 먹고 다른 거는 종합 비타민 정도를 하나 먹는 것으로 보완을 하시는 게 좋지. 왜냐하면 비타민C는 원래 비타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타민 모아놓은 거에다가 거기도 비타민C가 들어가 있어요. 종합 비타민에도. 그걸 먹고 비타민C 먹었다고 그러는 분이 있어. 참 안타까운 얘기지. 아유, 천연이 좋지요. 문자적으로. 근데 그건 뭘 오해한 거냐면 사람들이 오렌지 속에 있는 비타민C가 천연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렌지 속에 있는 비타민C를 빼서 비타민C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케미컬 프로세싱을 해야 돼요. 거기서 추출해야 되니까. 오렌지를 먹으면 천연 먹는 게 맞아요. 천연이란 말을 할 거면 그냥 음식으로 드세요. 그게 천연이야. 그런데 오렌지에서 빼낸 비타민C를 모아서 알약을 만들려면 케미컬 프로세싱을 할 때는 더 이상 천연이라는 말을 못 써요. 천연물 유래 비타민C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먹는 비타민C 또는 주사 맞는 비타민C는 다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생합성을 한 비타민C예요. 원래 우리 몸에서 비타민C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대로 미생물들이 해주는 거예요. 포도당이 변화돼서 비타민C가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먹는 비타민C가 마치 석유 제품에서 빼낸 것처럼 그렇게 오도를 해가지고 막 국민들 현혹시키는 그런 어떤 모 회사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됐어요. 우리가 그냥 사 먹는 일반적인 비타민C, 비타민C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고 제일 좋은 거는 가루 비타민C를 드실 수만 있다면 가루 비타민C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입에 쓰다든가 이런 거가 힘드신 분들은 알로 정제로 만든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요즘에 지나친 경쟁 사회지 않습니까? 직장에 취직을 하면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남하고 비교를 하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에 취약해 있는 것 같고요. 또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회식 자리를 가게 되거나 음식으로 그거를 갖다가 해소하려고 과식을 하게 되죠. 이런 습관들이 결국은 노화를 가속시키고 병적 노화를 유발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좀 더 현명하게 과다하게 생기는 활성산소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조절할까? 노화라는 거는 그냥 단면적으로 몇 년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에 80세까지, 90세까지 이게 길게 보고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활성산소를 조절하는 아주 좋은 습관 이 부분을 잘 자기가 유연하게 받아들이느냐가 현대인들이 장수를 하고 건강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요약하셨습니다. 마음 근력을 향상시키면 몸도 마음도 튼튼해지고 성취력도 올라간다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 몸도 마음도 튼튼해진다 이거와 관련해서 건강 수명이라는 개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명이 늘었어 그러면은 한 80에 죽을 걸 90세까지 산다 90세가 수명인데 100세까지 늘어난다 10년 더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렇게 수명 자체가 늘어나는 거는 라이프 스팬 수명이 그야말로 늘어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라이프 스팬이 아니라 건강 수명이라고 불리우는 헬스 스팬입니다. 그래서 헬스 스팬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 그게 마음 근력 향상과 직결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갑자기 마음 근력 얘기하다가 오래 사는 얘기는 왜 하나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먼저 노화와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선이 이렇게 여러 개 그어 있잖아요. 요 맨 왼쪽에 있는 게 당뇨 유발률입니다. 즉 당뇨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넘어가면서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수록 급속하게 당뇨병 유발률, 발병률이 올라갑니다.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하게 그 나이 때 50세 전후를 45세부터 55세부터 발병률이 쫙 올라가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이거 나이 들수록 더 쫙 올라가요. 치매는 조금 늦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한 70세, 70대부터 또 쫙 올라가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먼저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심혈관 질환이다. 뇌혈관에 이상이 생기다든지 동맥경화가 온다든지 혈관이 터진다든지 막힌다든지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 가장 흔한 사망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사망 원인이 이걸 거예요. 그리고는 그 두 번째가 암입니다. 그리고 당뇨, 치매 등등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노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질병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가 지금 설명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질병들을 유발시키는 근본 원인은 하나다. 나이다. 늙어서 그렇다.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이 의료 시스템은요,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니 헬스케어 시스템이니 건강 케어, 이게 뭐 병원부터 시작해서 의료보험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이게 전부 헬스케어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현대의학은 disease care, 질병 관리를 할 뿐이지 건강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헬스케어 해주지 않아요. 건강 관리는 각자 알아서 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언제 가요? 아플 때, 병 났을 때 가요. 그래서 어디가 이상해 가보면 흔히 이 중에 하나 이제 진단을 받는 거죠. 당신 당뇨가 있어요. 당뇨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뇨 전문가의 프로그램에 따라 당뇨 치료를 하죠. 당뇨 약을 처방받고 당뇨 치료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또는 뭐 혈관에 문제가 있어요. 혈관 질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 전문가들의 처방을 받고 약을 받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니까 아이고 암이 생겼어요. 암도 뭐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생긴 암, 저기에 생긴 암 다 있고 다 각각 전문가들이 있고, 그래서 무슨 암이래? 위암이래. 그럼 위암 전문가한테 가서 키모테라피를 받는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은 당뇨면 당뇨, 심혈관 질환이면 심혈관 질환, 암이면 암, 치매면 치매, 각각 전문가들이 각각 병을 다루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병이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1번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이에 따라 늘어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뇨가 생기죠? 그러면 심혈관 질환이나 암 생길 가능성이 확 올라갑니다. 이거 우리 살다 보면 여러분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90세, 100세까지 살잖아요. 그럼 이 중에 하나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90세 넘고 이러면 거의 50%가 치매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도 엄청나게 3분의 1 이상 암 환자고, 그러면 심혈관 질환 더 많고, 그러면은 결론이 뭐냐면 이거 다 피해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중에 하나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 걸리죠? 하나 걸리면 다른 거 걸릴 가능성도 높아요. 이게요, 각각의 병이 아니에요. 하나만 예를 들게요. 당뇨를 예를 들면 혈액 속에, 혈관 속에, 내 피 속에 글루코즈, 이 포도당이 높은 거, 그게 당뇨잖아요. 그러면 당뇨가 왜 생길까?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뇨가 생기는 원인이 크게 인슐린이 아예 안 나와서, 또는 인슐린이 적게 나오거나 나오는데 반응을 못해서,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이 두 가지죠. 1번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슐린이 처음부터 안 나와, 유전적으로. 그게 1형 당뇨죠. 어린이 당뇨 이런 경우가 흔하죠. 2형 당뇨, 이게 진짜 그 성인병인데, 이건 뭐냐면 잘못된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 등등을 통해서 잘못된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피 속에 혈당을 계속 자꾸 올리고 또 올라가게 이런 식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형 당뇨, 2형 당뇨. 2형 당뇨의 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당, 액체로 된 당 같은 거, 액상과당 같은 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혈당 피크, 글루코즈가 확 올라가요. 혈당 피크가 되면 뭐가 돼요? 혈관 손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당뇨랑 심혈관 질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치매랑도 관련이 있어요. 치매는 뭐냐면 결국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면 뇌가 그 뇌혈관에 있는 에너지를 잘 갖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혈관에 있는 에너지, 글루코즈 같은 걸 잘 갖다 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신체 기능은 떨어지고 그 에너지는 그냥 혈액 속을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당뇨죠. 그래서 당뇨가 뇌에 생긴 게 치매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그 몸에서 이 에너지 잘 갖다 쓰지 못하는, 뭐 인슐린 저항성이든 뭐 이유가 뭐든 간에 혈당이 높아, 그게 뇌에 생기잖아요. 그럼 치매가 가요. 그래서 치매를 지금은 제3형 당뇨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형 당뇨, 2형 당뇨. 1형은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어린애부터 막 인슐린을 맞아야 되고 이런 거고, 2형 당뇨 대부분인데 이건 후천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상태고, 3형 당뇨가 치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랑 치매는 거의 같은 병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고, 치매의 별칭이 3형 당뇨다. 그 정도로 이게 지금 다 연관돼 있는 지금 질병들입니다. 그러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나 치매가 있는 사람은 암 걸릴 확률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하나, 나는 암에 안 걸리도록 조심해야지. 나는 당뇨를 피해가야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좀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야 될 문제인데, 뭐냐면 노화 방지입니다. 노화를 지연시키면 돼요. 그러면 당뇨나 심혈관 질환의 암도 더 늦게 나타날 거예요. 지금 현재 40대 중반에 50대 내로 이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거를 100세 시대니까 한 7, 80대, 한 20년, 30년 늦춰서 이렇게 이게 급속하게 올라가는 이 그래프를 20년, 30년 뒤로 미루자. 그런 논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노화 중심 건강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개별 질병 중심 관리가 아니라 그냥 3, 40대 젊을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20, 30대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기에 그건 뭐 저기 뭐 노화건 나중 7, 80대
뭐 오래 사는 전혀 아니에요. 20, 30대부터 나쁜 습관 들이지 않고 제대로 내 몸을 갖고 100년 이상 튼튼하게 살아야지 하면 20, 30대부터 좋은 습관,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하고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심혈관질환, 파킨슨, 치매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2형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에이징, 노화거든요. 그래서 노화를 늦추는 쪽으로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이 대국민적 관심을 노화 지연으로 가야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노화 지연 그러면 단순히 오래 사는 거 100세 살 사람을 110세 만드는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똑같이 100세 죽어도 좋아요. 하지만 헬스 스팬을 늘리자 하는 얘기예요. 이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거. 건강 수명은 이 그래프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 나이 들수록 이 건강 또는 활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쭉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나이 들수록 활력 떨어지고 건강이 손상이 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 선이 하나 그어져 있잖아요. 이 선이 뭐냐 하면 거동 가능하냐. 혼자서 돌아다니고 혼자서 밥도 먹고 남의 시중 필요 없이 알아눕지 않고 누워있지 않고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느냐. 최소한의 움직임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거동 가능성 이 선입니다.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 밑으로 내려오는 요 지점 있죠. 이건 뭐죠? 여기까지 닿으면 이게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건강이 0이니까 활력이 0이니까 여기가 사망이에요. 그런데 사망하기 전에 거동 가능성은 미차. 그럼 뭐냐면 누워서 앓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대략 10년 내로 봅니다. 그래서 90세 돌아가신다 그러면 80세부터 거동이 잘 안 되고 아픈 거예요, 자꾸. 물론 거동은 좀 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치매예요. 물론 심혈관 질환 때문에 뇌졸중, 뇌혈관 터져가지고 반신불수 굉장히 그분들 그런 환자분들 많아요. 우리 눈에 안 띄죠. 왜냐면 못 돌아다니니까 다 병원이나 가정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눈에 안 띄어요. 암 환자들은 좀 돌아다니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눈에 안 띄고 근데 이렇게 눈에 안 띄고 누워 계신 분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노동력이 제공돼야 됩니다. 간병인이 가족이든 그냥 의료인이든. 그래서 이게 모든 선진국에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경제를 조만간 파탄 낸다면 그건 뭐 기후 문제도 아니고 전쟁 문제도 아니고 무슨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걸 거다. 알아 누워 계신 분들. 특히 치매는요. 암 환자 같은 경우나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병인 혼자서 2명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는 평균 어떻게 돼요? 간병인 2명이 24시간 관리해야 되거든요. 치매 환자. 간병인 2명이 환자 하나 겨우 봐요. 그래서 우리 의료보험 낼 때 여러분 아시죠? 요양보험 따로 내죠. 그거 치매보험이에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요양원에 계신 분들 대부분 치매 환자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험이라고 따로 돈 걷는 거예요.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출산율 저하돼서 우리나라 20만 명대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저 베이비붐 세대들은 100만 명이잖아요. 한 해에. 그럼 20몇만 명이 100만 명을 지금 돌봐야 되는 거예요. 거동도 못한 그분들을 10년 이상씩 돌봐야 되는 이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유지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잠깐 생각해봐도 이거 국가 경제 파탄되겠네. 진짜 큰일 났네. 왜냐면 가족 중에 누구 한 분 치매로 알아 누워 보세요. 실제로 느끼실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심하게 암이든 뭐 뇌일혈이든 뇌졸중이든 치매든 심하게 아프시죠? 직장 못 다니는 분들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국가 경제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가적 차원에서라도 이거 이제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뭐 하냐면 자, 이 보세요.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거 보시면 뭐냐면 여기서부터 거동 어려워지죠. 근데 거동이 어려워지고 나서 거의 금방 돌아가시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9988, 99세까지 팔팔하다가 100세에 돌아가신다. 알아 누워 계시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활력이 쫙 유지되는 거죠. 70, 80에 거동 불가능한 게 아니라 70, 80에도 팔팔하게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보면 한 30대, 40대처럼 팔팔하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돌아가죠. 이걸 늦추는 이 헬스팬, 이 공간, 이 면적을 늘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국가 경제 이런 얘기했지만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10년씩 알아눕다가 돌아가시고 싶겠어요. 우리 그렇게 앓는 거 그리고 그냥 10년 동안 편하게 앓을 것 같아요. 편하지 않잖아요. 암이든 뭐든 다 끔찍하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다 같이 100세까지 거동 가능하도록 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이라도 벌이고 싶어요. 이거는 수명을 연구하는 미국이나 유럽 학자들은 이미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100세 때 운동회, 체육회, 100세 올림픽 이런 거를 아주 보편화시킬 정도로 해야 된다. 그런
100세 때 대회 나가서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증손자 안아줄 수 있기. 10살 된 손자를 100세 노인이 번쩍 들어서 안을 수 있기. 한 10kg 되는 여행 가방은 이 머리 위에 있는 비행기 그 짐 넣는데 혼자 넣을 수 있기. 한 몇 킬로그램짜리 5, 6kg짜리 쇼핑백 들고 계단 3층 올라가기.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가능해요. 가능한데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운동을 무지하게 열심히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50세부터 엄청나게 근육량이라든지 에너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하려도요. 근력을 엄청 늘려야 돼요. 운동 엄청 해야 돼요. 그래서 50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 때 내가 10kg을 머리 위로 들 수 있으려면 50세 때는 대략 50kg 들어 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버텨도 어차피 80, 90대면 급속하게 근력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역산을 해서 이제 아직까지 그런 정확한 계산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세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려면 50세 때는 몇 킬로그램, 60대는 몇 킬로그램 이제 이런 게 곧 연구하고 있거든요. 곧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100세 됐을 때 나 거동할 뿐만 아니라 100세 올림픽 대회 나가서 나 100m 달리 나갈래. 최근에 100세 넘은 할머니가 100m 달리기 41초 뛰었거든요. 92세 할아버지가요 60m 달리기를 11초 안에 뛰어요. 진짜 빨리 뛰어요. 92세 할아버지가. 그걸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거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려면 언제부터 해야 돼요? 50세면 늦어요. 한 30대부터 해야 돼요. 30대 여러분들 혹시 듣고 계세요? 40대 여러분 듣고 계세요? 조건 실건 100세 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30대, 40대 여러분들은. 재수 없으면 120세 훌쩍 넘길 거예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냥 지금 현재 상식대로 뭐 대충 이대로 살고 60 넘으면 그건 뭐 할아버지 할머니지. 아니에요. 여러분 100세까지 팔팔하게 뛰어다닐 수 있을 체력을 지금부터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봐도 30대, 40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열심히 운동해야 돼요. 진짜 체력 관리 잘해야 돼요. 그러면 체력 관리 잘해서 100세 때 뛰어다닐 정도 그 목표로 몸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예방돼요. 엄청 예방돼요. 뭐가? 심혈관 질환, 암, 치매, 당뇨 예방될 수밖에 없어요. 신체 나이가 팔팔하니까. 그래서 마음 근력을 키운다는 거는 몸 튼튼 마음 튼튼 그걸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몸 튼튼 마음 튼튼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게 미토콘드리아의 뭐 텔로미어 길이가 안 짧아지도록 하는 거,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나 효용성이 높아지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거를 향해서 하려면 여러분 이 개념을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바로 호미시스라는 그 개념인데요. 원래 이 호미시스는 이런 거예요. 약간 이것도 회복 탄력성과 비슷한데 나쁜 거에 웬만큼 노출되면 결국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얘기했죠. 나를 죽이지 않는 시련은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뭐 이런 거예요. 독성에 많이 노출되면 죽죠. 그럼 뭐 호미시스고 뭐가 없는 건데 예를 들어 정말 치명적으로 건강에 나쁜 거 일산화탄소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치명적 독선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에 조금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사후에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이 현상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어떤 약간의 시련을 주잖아요. 시련, 역경을 준단 말이에요. 이 몸에. 그러면 더 튼튼해져요. 사실 근력 운동도 근섬유 찢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찢어졌던 게 다시 재합성되면서 커지는 거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나가 건강에 좋다. 이거는 뭐냐면요. 사우나탕에 앉아가지고 10분, 20분 엄청 땀이 나요. 무조건 오래 하면 안 돼요. 심장 안 좋은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게 익숙하신 분들은 엄청 땀이 나잖아요. 이게 사우나에 건강에 좋다,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 이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몸에 어떻게 판단하냐면 계속 있다간 죽겠다. 이 몸한테는 무의식에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딱 주는 거죠. 그리고 찬물에 들어가든지 나오면 이게 호미시스 효과가 있죠. 거꾸로 얼음물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건강에 좋다. 이거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종종 하고 찬물 샤워는 매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욕조에다가 찬물 넣어놓고 얼음 넣고 요즘같이 날씨 따뜻하면요. 이거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리 얼음을 쳐집어넣어도 진짜 몇 도 안 떨어져요. 그래도 이제 찬물 최대한 겨울에는 아주 좋죠. 10도나 그 이하 7도 막 이렇게 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들어가서 몇 분간 있고 하면 정말 이 몸이 떨림 반응이 온 다음에 그 따뜻한 이 코어 템퍼러처, 이 몸의 심부 온도라고 하죠. 외부가 차지니까 여기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요. 자체적으로 훈훈해집니다. 그게 냉탕 효과입니다. 그래서 냉탕에 몇 분간 그 차가운 물에 들어가 있으면 몸이 뭘 느낄까요? 몸이 무의식적으로 이러다 죽겠다, 얼어 죽겠다. 그 상태 잠깐 갔다가 나오는 거죠. 근육 훈련도 마찬가지고요. 근육 훈련도 타는 듯한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예컨대 이렇게 그 스쿼트 자세에서 딱
낮아진 상태에서 허벅지 이 대퇴골이 그 플로어랑 평행이 될 정도로 낮은 상태에서 한 5분간 버틴다. 그러면 근육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타는 듯한 느낌이 날 때 뭐가 되냐면 여러 가지 호르몬 작용이 일어납니다. 도파민 레벨이 확 올라가고 정말 그래서 근력 운동은 우리 몸의 건강한 호르몬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좋은 호르메시스 자극요법이 있습니다. 단식입니다.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법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안 먹는 거 이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몸에다가는 뭘 주냐 하면은 이런 걸 주는 거죠. 열량이 안 들어오니까 24시간, 36시간, 72시간 저는 분기별로 72시간 정도 하고 너무 힘들 때는 한 50시간 하거나 뭐 한 60시간 할 때도 있지만 보통 72시간 정도를 합니다. 그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72시간 동안 물만 먹고 아무것도 열량이 안 들어가니까 몸에서 아이고 이거 굶어 죽겠구나. 그러니까 호메시스가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유산소 운동도 존투 트레이닝을 기본적으로 하되 맨 끝에 끝나기 전에 한 5분 정도는 정말 존 5 최대 심박수 가까이 나올 정도로 하이 인터벌을 하면은 일시적인 저산소증이 올 정도로 강력한 운동을 잠깐 하면요 산소 에너지를 확 그냥 빨리 써버리니까 일시적인 저산소증이 옵니다. 그럼 몸이 뭘 느낄까요? 아이고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면 또 이것도 호메시스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호메시스는 서투인 유전자라고 수명 연장 유전자라고 불리우는 거죠. 그 서투인 유전자를 몇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걸로 지금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이건 마음 근력을 향상시키는 법과도 아주 직결됩니다.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순서대로요. 제일 중요한 거 잠입니다. 수면. 2번째가 먹는 거. 3번째가 운동이에요. 운동과 먹는 거 2개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잠이에요. 7시간, 8시간 충분히 푹 주무셔야 돼요. 잠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흔히 먹는 거가 건강에 많이 관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은요. 무얼 먹는 게 좋은가는 아직 과학적으로 잘 모릅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거 연구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사람을 갖다 놓고 이 집단에는 이거 먹여보고 저 집단에는 저거 먹여보고 이 집단에는 이걸 얼만큼 먹여보니까 암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못해요. 그래서 그 먹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알기가 어렵다. 그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도를 갖고 먹는 거 조절, 먹는 시간이나 뭐 양을 간단히 조절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의도를 갖고 조절하고 해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운동입니다. 움직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중요한 건 잠이고요. 진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3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이 중요하다 하는 건 우리가 살아있는 기본 상태, 보통 디폴트라고 그러죠. 원래 상태. 그게 잠자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있잖아요. 나 살아있어. 살아서 돌아다니다가 피곤하니까 잠깐 자서 쉬었다가 다 깨서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는 상태가 기본이에요. 자다가 계속 자면 배고프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먹을 것 좀 구하고 사냥도 좀 하고 회사 가서 일도 하고 그러다 다시 원래 상태인 자는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진짜 중요하다. 이거를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잠에 대한 책들,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들이 막 난무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뭐 4시간만 자는 법, 뭐 4시간 자도 건강하다. 아니거든요. 진짜 아니에요. 치매 걸려요. 4시간, 5시간 자면. 현혹되지 마시고 7시간, 8시간은 꼭 주무시기 바랍니다. 잠이 부족해지죠? 치매 유발할 가능성 너무나 확실하게 있습니다. 4시간 잔다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던 영국 대처 수장이나 미국 레이건 대통령 다 알츠하이머 치매 걸렸죠? 수면 부족되죠? 면역력 저하됩니다. 그 다음에 수면 부족하면 암 유발한다는 확실한 연구 결과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원인 1위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 증가, 그것도 확실합니다. 너무 확실해요. 어느 정도 확실하냐면 이런 연구도 있어요. 뭐냐면 1시간 잠을 덜 잤더니 심장 마비가 확 올라간다. 에? 안 믿어지죠? 1시간 덜 잤더니 심장마비 발병률이 올라간대. 이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서머타임이라는 거 있죠. 한국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 70개 국가가 서머타임 제도를 도입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월 말쯤 되고 그러면 여름이 오면은 1시간 시간을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더라도 갑자기 어느 날, 자, 오늘부터 서머타임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1시간 다들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서머타임을 시작한 날 전 국민이 1시간 땡겨서 일찍 일어난 다음 날
심장마비 발병률이 전국적으로 미국의 경우 24%나 증가합니다. 서머타임 했다. 24% 심장마비가 증가해요. 놀랍죠? 그러면 서머타임을 해제해. 가을에 되면 11월 달 되면 서머타임을 해제해. 그건 뭐죠? 1시간 더 늦게 출근해도 되는 거예요. 서머타임을 해제하면 그 다음날 심장마비 환자 발병률이 평소보다 21% 감소합니다.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1시간 왔다 갔다 해도 이 정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잠을 설쳐? 여러분의 심장 건강에 얼마나 해롭겠어요. 그 다음에 잠을 좀 덜 자면 성취력, 집중력 저하됩니다. 옛날에 우리 수험생들 말이야. 4시간 잠은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어떻게 아느냐. 미국에서 7시 반까지 일찍 오던 애들을 8시 50분까지든 이렇게 늦춰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에 SAT 성적이 올라요. 전교생이 성적이 다 올라요. 그러니까 등교 시간을 1시간 늦추면 애들을 1시간 잠을 더 자게 하면 성적 대폭 오릅니다. 이건 연구 결과 나온 거예요. 공부 잘하려면요. 학생 여러분 잠을 자야 돼요. 특히 청소년은 8시간 이상 자야 돼요. 이 방송을 듣는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학부모 여러분님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을 거죠? 다 알아요. 안 믿을 거 알아요. 에이 그래도 설마. 아니에요. 잠을 자야 기억력, 그러니까 학습력, 그러니까 공부해서 머릿속에 기억이 장기 기억되는 그거 능력도 올라가고요. 문제풀이 능력도 올라가요. 그래서 시험 기간 동안에 잠 설치고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어떤 편견이 있냐? 잠자는 거 이퀄 게으르다. 아니에요. 여러분 바꾸세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잠을 7, 8시간 충분히 잘 수 있어요. 낮에 그냥 이렇게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예를 들어 그냥 TV 앞에 앉아서 허송세월하고 그러느라고 수면 시간 깎는 경우가 많아요.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할 공부든 업무든 제대로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일찍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잘못된 편견을 깨세요. 잠을 많이 자는 건 게으르고 부도덕한 거야. 아니요. 잠을 제대로 많이 자는 사람이 성실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왜 갑자기 도덕적인 건 나오나? 왜 그러냐면 수면 부족이 치매랑 연결이 되거든요. 이 온갖 심혈관 질환 질병이랑 연결되거든요. 여러분의 잠을 설치는 건 한마디로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 축내는 겁니다. 여러분 환자 될 거거든요. 잠을 설치니까.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우리 병원 가서 의료보험 축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을 지켜야 돼요. 그게 도덕적인 거예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 1번 원칙. 잠 잘 자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정 조절 능력이 올라갑니다. 대인관계가 좋아집니다. 잠을 잘 자죠? 성격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갈등이 안 생겨요. 아까 대인관계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비만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잠을 많이 자면 살찐다? 완전 거꾸로예요. 잠을 설치면 지방세포가 많이 쌓여요. 잠을 푹 잘 주무실 때 지방세포가 잘 분해돼요. 그래서 잠을 설치고 우울증 증상 있고 그러면 비만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잠을 잘 자야 살 빠집니다. 피부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그럼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 몸에는 혈관도 있지만 림프관, 이 림프액이 돌아다니는 림프관이 있습니다. 림프액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세포에서는 노폐물이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쓰레기가 생산되는 거예요. 에너지 소모한 다음에. 그걸 계속 씻어나가는 게 림프액이에요. 근데 우리 뇌 안에는 림프관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글림팩틱 시스템이라는 게 2013년도에 네더가드라는 교수 팀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뇌랑 척수에는 이 림프관이 없는데 자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척수액이 그 액체가 쫙 뇌로 올라가서 자는 동안에 이 뇌안을 꽉 채웁니다. 액체가. 근데 그 꽉 채워야 되니까 악교세포라는 게 있어요. 뉴런이 이제 대부분의 우리 그 뇌 기능을 담당하는데 그걸 보조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악교세포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뉴런이 중요한데 이걸 서포트 해주고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거의 쓰레기 같은 것처럼 생각하고 연구를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엄청나게 연구 많이 합니다. 이 악교세포가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 뇌에 뉴런이 1000억 개가 있거든요. 대략 1000억 개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한 10% 20%밖에 안 돼요. 뇌세포의 80, 90%는 악교세포예요. 자잘한 악교세포들이 다 서포트하고 염증 생기면 고치고 이런 걸 해요. 그런데 이 악교세포가 자는 동안 수면 동안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부피를 줄여요. 쫙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여요.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공간이 생기죠. 그러니까 뇌가 쫙 쫄아붙는 거예요. 자는 동안. 그 공간에 뇌척수액이 꽉 차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쥐어짜면서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척수액이 그 뒤로 또 쫙 빠져나와요. 이게 뭐냐? 자는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폐물 청소하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다가 갑자기 중간에 깨져? 그럼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뇌가 얼떨떨한 상태, 쪼그라 붙어 있고 막 이런 상태, 잘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에 깨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에 해롭겠죠. 그야말로 이 뇌를 청소하는 이런 일도 자는 동안 일어난다. 그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먹는 거 얘기를 할게요. 이것도 중요한데, 아까 그런데 뭐 먹는가는 잘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뭘 먹어야 건강에 좋아요? 먹는 거에 대한 거니까. 근데 이게 알 수 없는 게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신약 개발, 약 같은 건 그게 돼요. 몇몇 샘플에서 가짜 약도 주고 플라스보도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랜더마이즈 컨트롤해서 연구 결과가 나요. 그건 좀 믿을만해요. 통제된 실험. 음식에 대해서는 그게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붉은 고기, 레드 미트 있죠? 뭐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 그걸 먹이면은 대장암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런 가설이 있다고 칩시다. 그걸 실제로 그럼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려면 두 집단을 한번 100명, 200명 갖다 놓고 이 집단에게는 맨날 붉은 고기 먹이고 이 집단은 맨날 채소랑 뭐 끼케야 생선용도 먹이고 그리고 비교해봐. 그런 실험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람 갖고 어떻게 그런 실험을 하겠어요? 암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끼케야 하는 게 뭐냐면은 에피데미올로지 스타디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인구역학적 연구예요. 인구 통계학적.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실험 연구가 아니라 그냥 관찰 연구를 한다. 그냥 관찰 연구를 하는데 보통 뭐 하냐? 흔히 말하는 뭐 얼마나 드세요라고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그냥 음식 빈도 설문지 만들어가지고 당신이 먹는 음식은 그래서 하루에 술은 몇 잔 하세요? 하루에 몇 번 고기 드세요? 이게 정확해요? 정확한 측정이 아니죠. 대충 하는 거죠. 그걸 해놓고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그 대신 데이터를 얻어서 진짜 하루에 붉은 고기 맨날 먹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암이 유발되나 나중에 보는 거예요. 굉장히 비정확한 그 연구죠. 그렇지만 아주 유명한 연구 같은 거 하나 있죠. 2017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나왔어요. 바로 이 에피데미올로지. 음식 얼마나 드세요 해서 결론이 뭐냐면 와, 대장암 유발률을 17%나 증가시킨대. 붉은 고기 먹는 사람들은 대장암 유발률이 17%나 증가돼 있대.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붉은 고기를 먹는 사람은 보통 뭐도 많이 먹을까요? 와인도 많이 마실 거예요. 붉은 고기 잘 먹는 사람은 뭘 덜 먹을까요? 채소를 덜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채소 덜 먹은 효과인지 와인 마신 효과인지 그걸 컴파운딩 이펙트라고 그래요. 붉은 고기 많이 먹었다는 사실 속에 온갖 컴파운딩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암 유발률 17% 증가시킨다는 건 지금 내가 붉은 고기를 먹으면 나의 대장암 유발률이 17% 증가한다 이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담배도 실험 연구하기 어려워요. 이 사람들 갖다 놓고 100명 뽑아놓고 담배 피세요. 담배 피세요. 담배 해로운 거 다 하는데 그런 실험 연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연구 목적이 뭐예요? 폐암 유발 가능성 보려고요. 이 사람 폐암 걸리길 바라는 거죠. 그야말로. 그런 연구 못해요. 그러니까 흡연과 암의 상관관계도 정말 알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너무나 뻔해 보이는데도 이런 에피데미올로지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 하루에 몇 개 피십니까? 그리고 담배 핀다는 사람 중에 폐암 걸린 사람이 얼마인가 보는 거죠. 그런데 담배는 폐암 유발률이 확실하다라고 우리가 믿는 이유는 이 에피데미올로지 연구 결과 보통 1000에서 2500% 증가시킵니다. 에? 아까 대장암 유발률은 붉은 고기 17%인데 난리예요. 흡연은 1000%, 2500%, 즉 10배, 25배 증가시켜요. 그 정도 돼야 와 이게 좀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구나. 이 정도 하는 거예요. 17%는 사실은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붉은 고기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붉은 고기 먹어도 암 안 걸리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이 정도로 알기 어려워요. 음식 이거에 대한 건. 그래서 예를 들어 커피가 몸에 좋아요? 커피 몸에 좋다는 연구 한 보따리 있어요. 동시에 커피 몸에 나쁘다는 연구가 한 보따리 있어요. 마늘 항암제예요? 건강에 좋아요? 마늘 건강에 좋다는 연구 한 보따리 있어요. 마늘 장 건강에 안 좋다는 연구도 꽤 많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품영양학자들은 이렇게 자조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항암제다. 동시에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발암물질이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게 좋대. 몸에 이게 좋대. 몸에 이게 좋대. 옛날부터 그랬어. 옛날은 더 몰랐죠.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 분석도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선조들의 지식이 있겠지. 선조들의 지식보다는 과학을 믿으세요. 어떤 특정한 음식이 내 건강에 좋을지 안 좋을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나마 밝혀진 것들이 정확하게 밝혀진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혈당 피크를 유발하는 음식. 액상과당 같은 거. 그런 거는 좋다는 사람 그런 연구 못 봤어요 아직. 액상과당이 어떤 이유로 건강에 좋아 이거 못 봤어요.
트랜스 지방이 어떤 이유로 건강에 좋아요? 이거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만 믿고 걸으세요. 아주 확실한 거. 설탕도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설탕을 어느 정도 먹어도 돼. 이런 연구는 있지만 설탕이 건강에 좋아. 이런 연구는 못 봤어요. 근데 설탕이 건강에 안 좋다. 이거 이만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설탕 무첨가 이런 음식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게 연구 결과를 반영한 거예요. 그런 거지. 채소가 그냥 좋아요? 과일이 좋아요? 과일이 건강에 얼만큼 좋아요? 나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모른다고 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과일이 좋다고 굳게 믿으시는 분도 있고 과일만 먹어도 된다고 믿으시는 분도 있고 과일 중에도 이거는 좋다는 믿으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연구 결과를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 채소도 여러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약이 다 허브, 식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채소는 다 좋겠지. 아니 우리가 아는 어떤 화학 물질 같은 거 다 식물로부터 유출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화학 물질이라는 게 다 자연으로부터 나온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인 거랑 화학적인 걸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도 좀 약간 이상한 사고방식이다. 그것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뭘 먹는가 보다도 저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혈당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 식후 혈당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 그래프 나오죠? 그래서 식후에 혈당 피크가 얼마나 올라가는가. 다시 말해서 공복 혈당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얼만큼 일반적인 평균 혈당 레벨이 높았나를 측정하는 당화혈색소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심혈관 질환,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 특정한 음식 섭취 후에 얼마나 급격하게 피크, 혈당이 확 올라가는가.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확 올라가지 않도록 식사를 해야 됩니다. GI 주스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먹는 법.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지방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먹고 이런 식사 순서 이런 걸 지켜서 혈당 피크를 최대한 막아야 돼요. 두 번째, 올라갔던 게 식사 후 2시간 내지 3시간 뒤에 얼만큼 제자리로 떨어지나 이것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미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게 생기면 혈당이 팍 올라갔다가 2시간, 3시간, 4시간 가도 아주 천천히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미 당뇨병은 아니어도 당뇨 전 단계라고 그래요. 그 당뇨 전 단계는 몇 년 뒤 당뇨병으로 갈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를 목표로 음식물을 고르는 거, 그건 좀 현명한 것 같아요. 혈당을 팍 올리는 설탕, 흰쌀밥. 그래서 배고파. 배고픈 상태에서 갑자기 쌀밥 한 숟갈 입에 넣고 그 다음에 반찬 먹고 이러지 마시고 아무리 배고파도 채소나 고기를 먼저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쌀밥도 좀 드시고 흰쌀밥보다는 현미가 좀 혈당 피크 덜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음식을 좀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언제 먹느냐가 중요해요. 하루 중. 뭘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칼로리 리스트릭션이죠. 열량 제한.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 언제 먹느냐가 중요해요. 언제 먹느냐는 뭐냐면 우리 신체 리듬에 맞춰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잠자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잠을 푹 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면 아주 이상적으로는 6시간 전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최소한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밤 10시에 잔다 그러면 6시에 식사를 맞춰야 돼요. 근데 보통 6시부터 식사해서 7시에 끝나잖아요. 7시까지, 6시부터 7시에 먹었다. 그럼 언제 주무셔야 돼요? 11시부터 주무셔야 돼요. 11시부터 7시까지 8시간 주무시죠. 이 패턴을 지켜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과 식사가 잠의 일주기 리듬을 방해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야식 같은 거 진짜 안 좋은 거고요. 8시에 식사 끝내고 10시에 잔다? 배부르니까 빨리 잔다? 잠 깊이 안 들어요. 여기 위장에 굉장히 에너지 많이 써서 소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위장이 비워진 상태에서 공복 상태에서 잠을 자야 돼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야 깊이 자요. 잠을 깊이 못 자시는 분들이 꼭 주무시기 전에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알코올 들어가죠? 알코올 들어가면 알코올 각성제예요. 밤새 술 마셨다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알코올 섭취하면 잠 안 와요. 아닌데 술 한 잔 먹으니까 잠이 좀 오던데 그건 술 취하는 초반에 잠깐 그래요. 그래서 술 한 잔 먹고 주무시죠? 그러면 알코올이 깰 때쯤에 잠도 깨요. 그래서 술 취해서 주무셨다 새벽에 깬 분들 많을 거예요. 잠 설쳐요. 그럼 술은 언제 먹냐? 7시까지 식사할 때까지만 꼭 먹어야 된다면 아주 조금 와인 한 잔 정도 7시까지 그리고 11시 넘어서 술 좀 다 깨고 주무시란 말이에요. 음식도 비우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두 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건강에 진짜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하시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아침은 드시지 마세요. 이 아침 먹지 말라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
아침 숭배주의자들 엄청 많아요. 이 건강에 제일 좋고 논리도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연구 결과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아침을 안 먹습니다. 아침은 언제 생긴 줄 알아요? 이렇게 아침을 막 챙겨 먹는 거 20세기에 들어와서 9시까지 출근해 라는 집단적인 공장 노동자, 사무실 노동자가 생긴 이후에 생긴 겁니다. 그때 뭐가 생겼냐? 토스트라는 게 생겼어요. 빵 구워서. 그때 뭐가 생겼냐? 노동자들을 위해서 잼이란 게 생겨요. 인스턴트. 잼 팍 발라서 당분 팍 발라가지고. 그때 뭐가 생겼냐? 티백이란 게 생겼어요. 원래 홍차 내려먹고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아침에 빨리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스트 한 장에 잼 발라가지고 티백 넣어가지고 이게 영국 공장 노동자들이 하던 거예요. 그게 아침으로 발달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원하게 오렌지 주스 혈당 팍 올려요? 그런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꼭 아침을 드셔야 되면 계란이나 아보카도 같은 지방질, 단백질을 드시는 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아니면 채소 좀 드시든가. 아니, 아침 드시지 마시고 쭉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6시에 7시까지 먹었어요. 6시에 식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2시간 되면 새벽 6시 되죠. 4시간 더 하면 아침 10시 되죠.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있죠. 11시나 11시 반에 점심을 먹는다. 그럼 17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게 돼요. 그런 게 건강한 거예요. 왜 그런 게 건강하냐면 일종의 단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12시간만 돼도 세포 자가포식 현상, 오토퍼지 현상이 생깁니다. 세포 자가포식은 뭐냐면 몸에 열량이 안 들어오니까 에너지가 공급 안 되니까 우리 몸이 에너지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 내 몸 세포를 분해해서 에너지원을 확보합니다. 지방세포일 수도 있지만 단백질, 지방,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 장기 세포들을 분해해버려요. 그러면 내 간세포, 내 무슨 어디 이런 근육세포 이거 분해한다고? 네. 근데 근육세포는 잘 분해를 안 해요. 왜냐면 우리 신체가 굶으면 운동해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뛰어나가서 사냥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근육세포는 안 건드리고 다른 세포를 건드려서 스스로를 잡아먹어요. 어떤 세포를 잡아먹을까요? 정말 우리 신체는 매우 똑똑해요. 스마트해요. 낡은 세포. 노화된 세포, 기능이 떨어진 세포를 먼저 잡아먹어요. 그래서 세포 자가포식을 자꾸 시키면 어떻게 돼요? 젊어져요. 신체 기능이 올라가요. 머리도 잘 돌아가게 돼요. 치매 예방도 돼요. 12시간 만에 그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시간에 생겨서 16시간까지 한 4시간 동안 자가포식이 일어난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한다. 그럼 배고프잖아요. 아침도 굶고. 많이 드세요. 진짜 마음껏 드셔도 돼요. 그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드시면 돼요. 다만 순서는 탄수화물은 좀 뒤에 나중에 드시라는 얘기예요. 진짜 많이 드셔도 돼요. 그리고 저녁 때 또 마음껏 드세요. 하루 2끼를 마음껏 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평소 드시던 하루 3끼 먹던 열량 다 먹을 수 있어요. 즐겁게 맛있게 다 드실 수 있어요. 굶을 필요 없어요. 열량 소비 줄일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젊어지고 체지방률이 쭉쭉 내려가는 걸 느낄 겁니다. 근육량은 올라가는 걸 느낄 겁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걸 흔히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가끔 단식하는 것도 좋아요. 72시간이나 뭐 48시간이나 단식. 그러면 그 세포 자가포식 현상이 더 많이 생기겠죠. 여기서 재밌는 최근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세포 자가포식은 언제부터 생기냐? 즉 내가 안 먹기 시작한 후 몇 시간 후부터 생기냐? 아까 12시간이라고 그랬죠. 12시간 만에 자가포식 현상이 생기려면 평소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근력 운동 같은 거. 유산소 운동. 운동을 안 하죠? 운동을 안 하신 분은 36시간 굶어야 자가포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운동은 단식의 효과를 올리는데도 커다란 도움을 준다. 이거를 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먹는 법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운동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 몸을 헬스 스팬을 유지하고 하는 거는 미토콘드리아와 매우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특히 존투 트레이닝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도 늘고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존투 운동은 뭐냐? 이거 제가 강조하는 운동인데 뭐냐 하면 존투 트레이닝은 젖산 역치를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죄송한데 언제 젖산이 어떤 스레시홀드를 넘어서는 걸 얘기해요. 뭐 근력 운동하면 젖산이 쌓인다. 젖산 때문에 뭐 통증이 생긴다. 근육통 생긴다. 얘기를 들으신 적 있죠? 그건 잘못된 정보예요. 젖산은 통증을 완화시키려고 분비되는 물질이고 거기서부터 또 에너지도 나옵니다. 젖산은 좋은 거예요. 그 젖산이 아무튼 쌓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운동할 때 내가 사용하는 산소량보다 들이마시는 산소량이 부족할 때
즉 내가 내 몸이 처리해서 심폐기능 이런 처리해가지고 공급하는 산소량은 요만큼인데 지금 당장 근력운동에서 달리기에서 써야 되는 산소량 이만큼이다. 산소 부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숨이 차게 됩니다. 헉헉헉 이렇게. 그런데 존투 트레이닝은 뭐냐면 이걸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산소를 이만큼 들이마시는데 공급하는데 이만큼 딱 산소 쓸 만큼만 운동해. 그게 존투 트레이닝이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얼마인지 어떻게 하느냐? 정확하게 따지려면 젖산 역치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장비도 복잡하고 병원 가서 하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체 방법으로 조금 부정확하지만 심박수로 측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존투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유튜브 채널이나 내면소통책에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최대 심박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220 빼기 나이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50세면 220 빼기 나이, 이것도 굉장히 간단히 하는 거지만 170 정도예요. 170 심박수가 내 최대 심박수야. 그 최대 심박수에, 여러분의 최대 심박수에 곱하기 0.65, 65% 또는 70% 하면 심박수가 뭐 110이다, 115다, 120이다 나올 거예요. 그 심박수가 대략적인 존투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30분, 40분 하는 겁니다. 운동 안 하셨던 분들은 좀 빨리 걷기만 해도 바로 거기 됩니다. 그럼 빨리 걷는 것만 3, 40분 하면 돼요. 운동 좀 하신 분들은 이게 운동 되는 거야? 할 정도로 천천히 달리는 거. 그게 존투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장비가 하나 필요해요. 뭐냐면 실시간으로 내 심박수를 알려주는 스마트워치든 아니면 뭐 헬스 밴드 한 2, 3만 원짜리부터 좀 뭐 좋은 것까지 많이 있어요. 심박수는 다 웬만큼 정확하게 측정을 합니다. 그거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모바일 기기로 봐가면서 내 심박수를 봐가면서 3, 40분 이상 심박수가 거기 유지되게 존투 트레이닝을 하시고 끝날 때 한번 좀 심박수 확 한번 올려주는 정도? 끝날 때 컨디션이 좋으면 한 5분 정도만 이런 거를 꾸준히 하시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올라가고 여러분의 체력이 놀랄 정도로 한두 달만 해보세요. 이거 저도 체험했거든요. 엄청 좋아집니다. 그리고 존투 트레이닝 하는 동안은 달리기 명상 같은 거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도, 왜냐면 아주 천천히 하시는 거니까 실내에서 자전거 타면서 해도 되고 밖에서 달리기 하면서 해도 되고 러닝머신 뛰면서 하셔도 되고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존투 트레이닝 하실 걸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정리하면 잠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중요한 건 언제 먹냐 중요하고, 꾸준히 운동, 존투 트레이닝 같은 운동 하셔가지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마음 근력 쫙 끌어올리셔서 100세까지 헬스 스팬, 건강 수면 늘리기 해보시기 바랍니다.